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5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 류정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기자 간담회 내용인데요. 국회 정부 함께 저성장 해결책 찾아야.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결과로 기업에 불리한 환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래도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상관없이 저성장, 저출산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것은 세계 자유무역주의와 WTO 질서가 무너지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별 대항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저성장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ESG와 기후변화 대응이 퇴조하는 현상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트렌드도 그래 오래가지 않고 결국은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다. ESG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세계 각국의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자본의 그 취지, ESG는 사실 글로벌 금융자본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 장사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군가 나 저 고객이 싫어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 마인드라고 제가 해봤는데 요게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중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지죠.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 아까 그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임기에도 ERT 신기업가 증신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소통 플랫폼 이런 거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경제 공동체 뜻밖의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 소시민이 그 대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는 SK의 그 최태원 회장의 어떤 생각의 폭이나 어떤 깊이 이런 거를 가늠해 보기는 쉽진 않은데 이번 그 상공회의소 연임에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게 조금 읽히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한국의 저성장 디프레이션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일 공동체 경제 공동체 발언을 했다. 그런데 경제 선진국이었던 유럽 EU 공동체는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 EU 공동체, EU 경제 공동체 역시 저성장의 지속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러니 영국이 브렉시트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부터 그 영미는 그 유럽 대륙하고 틀린 거 아니냐? 음,
또 금융적으로 한 몸이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일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면은 화폐는 뭘로 통일할 거냐? 이 유로 달러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뭐 유럽 여행을 뭐 딱 한 번 가본 수준뿐이는 안 됩니다만은 어, EU 공동체 되면은 뭐그 비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들락날락하고 어딜 가나 똑같은 유로로 그 다 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경험은 해봤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일본 은행과는 별도로 조선은행을 별도로 만들고 화폐도 다르게 시행한 것은 제가 그 배운 역사로는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메이지 정부한테 그게 그 지금 현재 경제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서로 이득될 게 없으니 조선화폐는 조선화폐대로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은행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일본이 만든 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런 의견을 낼 바에야 현재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하고 아예 한미 경제 공동체를 제안해 보면 어떠냐? 한일 경제 공동체 해볼 바에야 아니 그 한미일 경제 공동체 하자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한미 경제 공동체를 하자. 또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무슨 소설가 이회수 씨인가요? 또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그냥 아예 한국이 미국에 51주로 들어가면 안 되냐? 아주 그냥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음, 이런 얘기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어, 한국에서도 통용화폐가 달러가 되게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그러면은 이제 뭐 미국인들이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많이 살고 살기 좋다 그러면은 대거 몰려오고 인구도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또 뭐 자연적으로 뭐 방임이 되라는 얘기 안 하겠지.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가 친중과 친미 동시에 한다. 그 지금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는 저 고객이 싫어라 그런 얘기를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얘기할 수는 좀 거시기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솝 아저씨가 수천 년 전에 가르쳐준 너 그럼 박쥐된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최태원 회장도. 지금은 이기는 편에 서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탈출이라는 화두가 올랐는데 그 결과는 뭐 지속 가능 성장이어야 되지 않겠냐. 저성장만 탈출하면 되느냐 그게 동의어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요걸 좀 논리적으로 제가 한번 좀 그려보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겠는지. 만약에 한일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러면 한국은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중 정쟁으로 일본이 다시 일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쟁으로 지금 중국이 디프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한국이 지금 똑같이 디프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계속 성장을 안 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너무나 이 친중 쪽으로 기울어졌었다 이거죠. 어,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일어선다면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이게 원인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도 혜택을 보고 또 경제 교류나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가 아주 그 변하게 되겠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그렇다면은 일본도 한일 연합군
이 지금 나토군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공동체. 그러니까 한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하고 대항하는 그런 연합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좌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그 최태현은 오늘부터 공격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그게 그냥 뭐 상공회의에서 이 연임 그 두 번째 연임의 결과니까 좌파 애들이 어떻게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매우 궁금하네요. 뭐 지난 얘기지만은 4월 총선에 그 국힘이 참패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힘이 다수당이 되기를 바랐던 순진박약함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때 이제 거창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이 보수가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동서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동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새만금 쪽에 좀 경제 발전해주고 전라남도에도 좀 뭐 산업 클러스터 같은 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굳이 거기 호남 지방에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인프라 시설도 거기 그렇게 되면은 또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일본 같은데 그 이제 시골 도시인 그 구마모토에 TSMC 공장 들어와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정부 돈으로 그냥 그렇게들 해 가지고 큐슈 지방이 지금 기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본토가 아니잖아요. 그 큐슈는 그 뭐 물론 일본이 네 개의 섬으로 돼 있지만은 요런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방송주에 865회로 꽤 많았던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 방송으로는 총선 이슈에서 친중 반일 이런 거 없었다. 북한도 거론된 거 없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다 그 유세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그 민주당 애들은 1인당 25만 원 그 떡값 가지고 계속 꼬셨던 거죠. 개돼지인 국민들을 향해서. 새만금과 서해안 시대를 국힘이 추진하는 것도 없었다. 나중에 그 산업 클러스터 반도체 용인 이거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근데 또 요즘에 그 나오는 얘기 보면 그 클러스터 만든다고 해놓고 왜 어디 그 외국 기업도 그 뭐 땅도 사고 했는데 뭐 이런 또 딴 엇박자가 막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지자체에서 이런 딴짓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어떤 그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왜 이러지?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돼요. 한국 국민들의 수준을 일본인의 시각은 그저 보조금 공약에 아, 그 야당을 찍었다는 분석 어저께인가 그 소개를 했죠. 그 제한 한국 그 컨설턴트라는 토요짱 이름이 좀 이상한데 여야의 친중 세력 제거도 그저 희망사항일 뿐 주로 친중 애들이 많죠. 아주 그 뭐 많습니다. 2024년 5월 6일 토요장 제한 컨설턴트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거 이게 이제 그 내역입니다. 이거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이 야당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때를 가늠해 반일로 이행해 나간다는 계산일 것이다. 이런 거를 한번 조금 다시 정리해 놓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반대 41%, 찬성 46%로 나왔어요. 반대가 더 많습니다.
임정환 문화일보 2024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27%, 엠브레인 퍼블릭 KCK 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될 것으로 이일 나타났다. 1000명의 샘플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그 샘플은 무작위 랜덤인지, 랜덤이라면은 통계의 가치가 있어요.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14.6%밖에는 안 된다. 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30대에서 반대 50%, 찬성 36%, 반대가 크게 높게 나타났다. 민생지원금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젊은 애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는 국힘이 31%,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꽤 높네요. 총선 이후의 여론조사인데 소급도 가능한 것이라면 국힘이 다수당이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개돼지 국민지원금은 반대도 찬성보다 높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총선 패배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그 보조금 지원금 공약 때문에 그게 일본 애들은 한국이 그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뿐인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요거 좀 뭐 아주 수준 높은 개그지만은 내가 워먼들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라고 근본 원인을 우리 아줌마들과 그 할매들이 김건희 여사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근본 원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패의 갈림길은 매우 단순하다. 요게 요즘 제가 의견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흘러가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싫으면은 저도 그 수준이 참 그래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 친구 얼굴을 보면은 괜히 짜증이 나요. 이따 이 친구가 어떻게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어쨌든 정치라는 물에서 커가지고 머리는 또 대단히 좋은 친구 같기는 합니다. 응? 머리 빨빨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지도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뭐 청계천 판자촌 출신이라며 또 성남의 뭐 공돌이 출신이라며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며 머리가 좋긴 좋은 친구예요.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압박에 나선 진짜 이유. 이세영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는데 튀르키예는 왜 이스라엘의 교육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한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일까? 원래는 그 트루키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우호적이었고 가장 괜찮았는데 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을까? 뭐 잠깐 그 이란하고의 또 옛날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괜찮았는데 아주 그 중동에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현재 완전한 적대국이 되는 그 과정을 여기서 좀 설명을 했고 사우디는 이런 거에서 이 아랍의 그 중심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트럼프 때 어떻게 좀 어, 저기 국교 뭐 이런 거를 추진하다가 잘 돼가다가 지금 이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왜 예드로안이 그랬겠느냐? 경제난과 지방선거 패배로 지지층 결집이 필요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자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 당연하죠. 기자의 시각은 어떻게 됐을까? 그 원인이 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튀르키의 경제가 아주 안 좋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 패배를 했다. 이런 것들로 해서 국민의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우리 3, 4% 오른 거 가지고 난리 법석인데 전년 동월 대비 69.8%,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68.5%, 어,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반이 되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은 지역 영향력의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이란의 그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튀르키예 대통령 궁에서 공단 기자 회견하는 그런 사진 이런 것이 이제 이 전조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쭉 그 설명을 했는데, 이 아랍 지역에서의 그 튀르키예의 그 위상 강화, 이런 건데,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요. 2021년 11월 튀르키어 계열 언어를 쓰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튀르키어 사용국가 기구, Organization of Turkey States, OTS도 결성했다. 아, 요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다 이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거죠.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르제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다. 헝가리와 투르크메니스탄은 청관골이 있다. 헝가리는 이슬람은 아니죠. 헝가리가 지금 완전 나토냐, 뭐 EU 공동체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또 친러냐 요거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헝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모두 튀르키예의 전신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이다. 지정학과 자원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들이란 공통점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보수 세력, 국제적으로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시도였다. 말 그대로 에르도안 정권은 강한 튀르키예, 지역의 중심국가 이슬람권의 대표국가를 지향해 온 것,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재건을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꽤 넓었죠. 아랍까지 다 지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를 아까처럼 또 충분 조건 논리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경제난과 지방선거 패배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란 및 오티스 지역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국내의 그 여론을 잠재우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목적이고 원인이었다면은 이스라엘 사우디와 정식 국교가 수교가 될 것이다. 요게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투르키예가 좀 멀어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국교 수교하자.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반드시 나타날 다른 결과일지는 뭐 확실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투르크와 무관한 나라가 아닌데 신라 왕실의 유물들은 지배계급이었죠. 모두 투르크의 유물들과 매우 흡사하다. 신라 왕관 뭐 이런 것들이 그 중앙아시아 어, 그 투르크 지역에서 그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동시에 똑같이 황금으로 된 그런 여러 장식구들, 말에 씌우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한반도의 신라 쪽에 들어온 그 지배 세력이 투르크였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백제하고 영 그 문화가 좀 틀리긴 틀립니다. 그래서 신라는 트루크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지역은 그 고구려와 함께 몽골계, 요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뭐죠? 종족적인 그런 분류를 했는데 이제 뭐 다 섞여서 사는 겁니다만은 지배 세력들이 생김이 동서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동서가 갈라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저출생 속에 2044년까지 100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 경제활동 인구가 2044년까지 거의 1000만 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요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죠.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관 지금 제목처럼 한 1000만 명이 감소할 거고 인구도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작년 43만 명에 달했던 초등학교 신입생이 2033년에는 22만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거의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죠. 5,171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총인구는 2065년에 거의 뭐 4천만 명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 어,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소비를 손상시켜 내수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고령인구 부양을 부담을 가중시켜 경기도나 저성장 장기화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연구원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이민 없이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1인당 출생아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뭐 이민을 또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견해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장기화는 자연현상으로 인식해야 된다. 대신 저출생 인구 감소에 따라 한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은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무슨 권력연, 무슨 연이라는 연은 갖다 붙여야 그나마 어떻게 먹고 사는 거가 되는데 아주 그냥 피곤하고 교육부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애들 교육부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 자식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스펙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그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응? 그리고 또한 이 저임금의 박봉 이런 거 인간적인 대우란 평등적인 측면도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기 독일 같은 데는 터키 사람들을 투르키의 사람들을 대거 이민을 받아들였죠. 그 나라의 하부 일을 하는 그런 거로 독일 애들은 조금 더 하이 클래스 일을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지. 그런 측면이 미래연구소는 그 인구가 감소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안 좋을 거라고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좀 연구 좀 해봐라. 인구가 감소해도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적어도 강국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야지. 뭐 인구가 무슨 대한민국 경제를 반맥여 줍니까? 이 좁은 땅 나라에서 인구가 그럼 일본처럼 1억 얼마가 돼야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되나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북한을 빨리 그 강제 통일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든가. 인구 감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라. 그게 미래 연구 아니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이작 뉴턴경의 자연은 매우 단순하고 자신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얘기를 또 좀 넌지시 좀 저도 여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문제도 하드 사이언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연과학적인 논리로 바닥 속 냉정 버리는 미 해저 케이블 중국 안 고치고 간다. 뭐 이 제목으로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뭐 1, 2, 3, 4 뭐 이런 해저 케이블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지금 쫙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국 패싱 뭐 이런 거에는 그 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해저 냉전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깔려 있는 그런 거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각국의 해저 케이블 숫자 했는데 난 한국이 꽤 많은 줄 알았는데 싱가포르보다도 이게 94, 30, 한 4배 가까이 졌고 일본이 이렇게 많은지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국 별별 일 없네. 필리핀이 더 많아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중국은 2개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야, 니들 자꾸 친중하면은 그 인프라 투자 안 해, 우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딱 보면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뭐 IT 뭐 제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무슨 AI 혁명 웃자고 그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시설이 뭐 돼야 뭘 해먹든지 말든가 하지.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게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야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저 케이블 뭐 설치하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날 나온 발표가 구글이 그 총 10억 달러, 1조 3,600억 원을 투입해 하와이, 괌, 일본을 잇는 해저 케이블 회선을 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한국 패싱이 이제 될 것 같은 뭐 겉으로는 무슨 그 한미일 동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아, 탈중국을 하면서 미국이 대신 일본하고 다시 크게 경제적으로 뭐 붙는 것 같아요. 끊기면 지구가 석기 시대로 해저 케이블 전쟁 요런 기사도 또 참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의 라파 공격 불가피 통보, 하마스 중재 제안 거부 명분. 하마스가 그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라파 공격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라파 지구에서 좀 안전한 해변 쪽으로 다 피난하라고 사전에 대피 공고 예정이고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보면은 무슨 영화 배우처럼 작년에 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국방장관 해 먹을 만큼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스라엘의 그 국방장관인 것 같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어, 자, 그러면은 드디어 라파 공격이 일어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거의 안내 인터뷰 CNN 오류 32개 확인. 이런 기사를 또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해왔는데 좀 그 이미 뉴스가 나갔었죠. CNN은 전형적인 그 이 민주당 쪽 그 방송이고 타임지 타임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타임지 나 폭스는 전형적인 그 이 우파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 보수 방송. 타임즈하고 인터뷰했을 때 우리 한국에 4만 명 병력을 배치하고 저건 공짜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리피트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 바이든 정부하고 해결을 잘해서 13.9% 인상하고 매년 우리나라 국방비 올라가는 만큼 똑같은 연동해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미 그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얘기로는 한국은 자기가 재임하기 이전에는 방위비 거의 안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잠깐 오류를 셈식하게 확인했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데 그 이 상황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잘못된 그 지금 정보를 이 뇌까리고 있다라고 좀 비판적인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가지고 왜 트럼프가 이러니까 그래서 대책안을 지금 마련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은 이 바이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 주한 미군 장병들이 참 음, 여러와 같이 모여서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한국하고 한미 방위는 끈끈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쿠데타 하루 전 다 모여라. 전두환 가족 만찬서 남긴 말. 오병상씨라는 사람이 편집을 한 거예요. 또 중앙일보가 이제 옛날의 그 사건들을 좀 저거 뭐잘 이 연구해가지고 추적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중앙일보에서 내고 있네요. 일회 쪽인 것 같네요. 이런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군테타의 시작. 어, 1979년 제가 직장에 있을 때인데 그때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12.12 사태니까 한 두 달 안 돼서 그냥 벌어진 거죠. 이때 이제 그 노태우 그다음에 그 삼청설하고 김복동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육사 11기 그 아주 친한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어 그 저기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부인이 그 김복동 씨의 그 여동생을 자기 친구한테 소개할 정도만큼 그렇게 그 친한 관계였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국 군대는 혁명, 쿠데타 이런 거로 해서는 안 되고 최악의 사태란 것은 전쟁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군대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또 11기 중심으로 했던 하나회를 대통령 되면서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화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육사
11기인데 이때가 이제 진짜 육사 일기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정식 4년제 미국식 이 장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기까지는 그냥 어영부영 한 친구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 선배들이라도 자기네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이제 그 주도 세력들이 그 경복궁 그 수도 경비인가 거기 아니 그 저기 그 이 삼식 경비단 여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이 작당을 한 거죠. 정승화 체포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